그날 저녁 나는 진모에게 작별을 고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몇 가지 안 되는 소부지품들을 배낭에 챙겨 에핑의 아파트로 옮겨갔다.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나는 13년 동안 진모를 다시 보지 못했다.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1982년 봄 내가 마침내 맨해튼 남부에 있는 바리크가와 웨스트 브로드웨이의 환승역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어서 나는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체중이 20-30파운드가량 불어 있었는데 나는 어쩌다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의 완전히 판에 박힌 모습에 눈길이 끌렸다. 올챙이 배와 때이르게 엷어져가는 머리칼, 세파에 찌든 가장의 조용하고 멍한 표정.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걷다가 서로를 지나쳤고 다음 순간 나는 느닷없이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처음엔 아마도 전에 알고 지내던 누군가와 마주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모를 다시 보게 되자 그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모두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 즉 그가 캘리포니아의 어딘가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프랑스 영화에 관한 400페이지짜리 연구서를 출판했고 10년이 넘도록 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를 다시 만났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역 한 귀퉁이에 서서 15분이나 20분쯤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에는 그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딘가 가려던 곳으로 급히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지만 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내게 처음 떠올랐던 것은 4년 전 그 만남이 있은 뒤 진모가 사람들 틈으로 섞여들어 내 시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가 에핑의 아파트로 들어서자 흄 부인이 주방에서 커피를 한 잔 끓여주었다. 그리고는 노인네가 아침을 먹고 나서 한잠 자는 중인데 10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내가 그 집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식사는 언제 하게 될 것이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에핑과 함께 보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말한 대로라면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고 있어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일으켜주고 면도를 해주고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일을 하는 반면 내가 할 일은 좀 더 복잡하고 막연하게 정해진 일이라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의 말벗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 일은 그와 아주 비슷한 것, 즉 그의 외로움과 단조로움을 덜어줄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저 노인네 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양반의 마지막 날들이 너무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주위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저 양반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내 기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그저 일자리를 얻은 게 기쁠 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 양반 어제 댁과 얘기한 걸 좋아했어요. 댁이 썩 쓸만한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저분 생각을 따라잡기도 어렵던데요. 나도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죠. 저 노인네가 약간 미쳤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노망이 난 건 아니에요. 아니, 저 어르신은 면밀한 분입니다. 제 생각엔 저분 앞에선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양반이 어제 나한테 댁의 목소리가 듣기에 유쾌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건 가능성 있는 출발이죠. 저는 저분이 유쾌하다는 말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그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뜻이었어요. 저 양반 말로는 댁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저분이 좋아했던 사람이면 좋겠군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댁이 토머스 영감님에게서 직접 알아내야 할 거예요. 저 양반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어떤 것도 안 하니까요.
내가 쓸 방은 긴 복도 끝에 있었다. 좁은 뒷길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하나 딸린 조그만 방으로 수도사의 독방보다 더 클 것도 없는 기본적인 거처였다. 하지만 나는 그 방의 친숙함을 느꼈고 최소한의 가구들 사이에서 내 집 같은 느낌을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귀퉁이에 수직으로 선 봉들이 달린 구식 철제 침대, 서랍장 하나, 한쪽 벽을 따라 늘어선 프랑스와 러시아 서적들로 채워진 책장 하나. 그 방에는 단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검은 이스치를 한 틀에 끼워진 커다란 식각 판화로 사람 비슷한 모습과 건물의 세부 도면 같은 것이 빽빽이 들어찬 신화적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토머스 콜의 죄국의 과정, 신세계의 흥망을 서사적으로 묘사한 연작 그림들 가운데 한 편을 흑백으로 재현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옷가지들을 풀어 서랍장 맨 윗칸에 넣었다. 그 한 칸에 내 모든 소지품들이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았다. 내가 가져온 책은 딱 한 권, 진머가 내게 작별 선물로 준 파스칼의 팡세 페이퍼백뿐이었다. 나는 그 책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베개 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방을 훑어보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단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방이었으니까. 그렇게도 여러 달 동안 불안정한 삶을 산 뒤여서 나는 그 사면 벽 속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세상에 내 방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내가 그곳으로 옮겨간 뒤 처음 이틀 동안은 계속 비가 내렸고 우리는 오후 산책을 나갈 수 없었던 탓으로 내내 거실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에피는 처음 면담을 했던 때보다는 덜 호전적이어서 대체로는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내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 침묵의 성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시험하기 위해 그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침묵은 단지 그의 침울한 기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에핀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의 행동이 너무도 중구난방이어서 나는 그 행동 뒤에 숨은 목적을 읽어야 할지, 그것을 목적 없는 충동의 산물이라고 치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가 내게 말하는 것, 읽어달라고 고른 책들, 내게 시키는 이상한 심부름들, 그것들은 정교하고 알 수 없는 계획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단지 돌이켜보니 그렇게 보였던 것뿐일까? 때때로 나는 그가 나를 내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지명한 스승으로 행동하면서 내게는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규칙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나로 하여금 어떤 게임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뭔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이상한 정신적 안내자로서의 에핑, 내게 세상의 비밀을 전수하려고 애쓰는 별난 스승으로서의 에핑이었다. 하지만 이기심과 자만심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때면 그는 사악한 늙은이, 강귀와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는 명이 다한 미치광이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대체로 그는 내게 상당히 많은 욕설을 퍼부었고, 그래서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을 때라도 그에게 방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몇 번인가는 그 일을 때려치워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키티가 나를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곤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 일을 단 1분이라도 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조차도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그를 쳐다보기가 겁이 났고 그와 함께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바짝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에 계속 매달렸고 끝까지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에핑은 마음이 아주 평온할 때에도 자잘한 깜짝쇼를 벌이는 데서 즐거움을 끌어냈다. 예를 들자면 첫날 아침에 그는 장님들이 쓰는 검은 안경을 쓰고 자기가 직접 휠체어를 굴려 방으로 들어왔다. 그 전날 면담을 할 동안 그렇게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검은 안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에핑은 그 예기치 않은 변화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 나 역시 그것이 내가 혀를 붙들어 매기로 한 그런 예들 중의 하나일 거라고 넘겨짚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철퇴에 터무니없이 두꺼운 렌즈를 끼운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 안경 때문에 그의 눈 모양이 왜곡되어 새알만큼이나 크게 보였고 푸른 눈동자가 마치 그의 머리통에서 곧장 튀어나오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로서는 그 눈이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웠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모두 속임수이며 그는 나처럼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순간에는 그가 완전히 앞을 못 본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에핑이 원했던 방식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신호들을 바른 다음 사실을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불확실성을 한껏 즐겼다. 어떤 날에는 그는 안대도 하지 않고 안경도 쓰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날에는 머리 주위로 검은 눈가리개를 메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이제 곧 청사령을 당하게 될 제수처럼 보였다. 나로서는 그 다양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단 한 번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의 괴상한 짓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좋은 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의 덫에 걸려들지만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어쨌든 그것이 내가 속으로 다짐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도 그에게 저항을 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그가 눈을 가리지 않는 날이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곤 했다. 나를 끌어들이는 힘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그 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내가 그 눈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의 두개골이라는 어둠 속으로 곧장 나를 인도할 어떤 출입구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내가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보낸 그 많은 시간 동안 에핑의 눈은 내게 단 한 가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읽을 책들을 모두 미리 골랐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독서는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탐구의 한 노선, 어떤 깊숙한 주제들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탐구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더 분명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일에는 어떤 숨은 논리가 있었다. 첫 번째로 읽은 책들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으로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세상으로의 여행과 새로운 세상의 발견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세인트 브랜든과 존 드 맨드빌 경의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콜럼버스, 카베자데 바크를로 다시 읽겠습니다. 콜럼버스, 카베자데 바크를 거쳐 토머스 해리어트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우티의 아라비아 사막 여행에서 발췌한 초록을 읽은 뒤 콜로라도 광 유역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탐사 여행을 다룬 웨슬리 파월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고 마지막으로는 18세기와 19세기에 인디언에게 납치된 백인 정착민들이 직접 쓴 인디언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던 이야기들을 끝으로 맺었다. 나는 그런 책들이 모두 똑같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는 일단 내 목이 한 번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읽는데 길이 들자 내게 적당한 읽는 스타일을 개발해냈다. 그것은 모두 명료한 발성법에 달려 있었다. 또 명료한 발성법은 음정의 변화와 미묘한 숨돌림, 그리고 읽어내리는 글자들에 대해 일관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달려 있었다. 에핑은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여간에서 입을 열지 않았지만 특별히 파란만장하거나 재미있는 구절로 접어들 때면 그의 입에서 이따금씩 새어나오곤 했던 그 소리로 나는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책을 읽는 시간이 아마도 내가 그와 가장 큰 조화를 느꼈던 시간이었겠지만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생각 없이 그의 조용한 집중을 흐트러뜨리려서는 안 돼.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생각 없이 그의 조용한 집중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을 다룬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책을 끝마쳤을 때 나는 별 생각 없이 시라노의 달 여행기 가운데 몇 부분을 들어 보면 재밌을 거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야단만 맞고 맞았다. 그런 생각은 자네 혼자서나 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네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때 가서 얘기할 거니까. 거실 뒤쪽 벽에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붙박이 책장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책장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500~600권, 아니 어쩌면 1000권은 되었을 것이다. 에핑은 그 책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듯 했고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가 되면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곤 했다. 2번째 선반 왼쪽에서부터 12번째 아니면 15번째 칸. 루이스와 클라크가 공동으로 쓴 거고 빨간 천으로 제본된 책. 그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그의 기억력이 대단하다는 증거가 점점 더 쌓여가자 나는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에게 키케로와 레이몬드 럴의 기억법 체계를 잘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손을 내저 내 질문을 뭉개버렸다. 그런 일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타고나는 재능이지.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는 놀리는 목소리로 익살맞게 덧붙였다.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내가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믿을 수 있지? 잠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어쩌면 내가 한밤중에 자네가 자는 동안 여기로 몰래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시 배열해 놓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자네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내가 텔레파시로 그 책들을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거겠고.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 나는 그 말이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에서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것만 기억해두게 보금. 그가 말을 이었다. 어떤 것도 절대로 당연시해서는 안 돼. 특히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는. 첫 이틀 동안 우리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는 11월의 세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지만 에핑의 집안은 매우 조용해서 때로는 책을 읽다가 숨을 돌리려고 멈추면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벽난로 위에 놓인 탁상시계 소리일 때도 있었다. 이따금씩 흉 부인이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느라 소리를 냈고 아래쪽 길에서는 나지막한 차 소리와 비에 젖은 길을 지나갈 때의 쉬익 하는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동안 실내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즐거운 느낌이었다. 그런 초연한 느낌은 아마도 책들, 모두가 아득하고 어슴푸레하고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진 책들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진 책들 때문에 더 격이 높아졌을 것이다. 서기 500년경에 대서양을 건너 자기 딴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한 섬을 발견했던 아일랜드의 어느 수도승 프레스터 존의 신비한 왕국, 뉴멕시코에서 주니족 인디언들과 화해의 담배를 피운 외파리 미국인 과학자.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에핑은 그의 휠체어에서, 나는 그 맞은편의 소파에서, 때때로 나는 읽고 있는 책의 내용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실제로 거기에 앉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 우리는 매일 정오와 오후 6시에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 에핑은 식사 시간을 지키는데 아주 엄격해서 휴은 부인이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을 하려고 문간으로 머리를 디밀 때마다 책에서 당장 주의를 돌렸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끝에서 한두 페이지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그는 이제 그만뒀다며 문장 중간에서 책 읽는 일을 중단시켰다. 식사를 할 시간이야.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지. 에핑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특별히 시장 해서가 아니라 엄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나날을 관리하려는 광박관념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인가 두 번 그는 책 읽던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에 정말로 유감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어기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무 안 됐군. 에핑은 그러곤 했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는 참인데. 처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에게 조금 더 읽어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건 안 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을 혼란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읽을 시간은 내일도 얼마든지 있어. 에핑은 얼마 되지 않는 양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산지 사방으로 흘리고 튀기며 난리를 피웠다. 나로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기가 몹시 역겨웠지만 참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에핑은 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낌새를 채기만 하면 당장에 더욱더 역겨운 갖가지 추태를 부리곤 했다. 씹던 음식을 질질 흘려 턱으로 흘러내리게 하고 꺽꺽 트림을 하고 억지로 구역질을 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척하고 의치를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놓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프를 특히 좋아해서 겨울 내내 우리는 끼니 때마다 다른 수프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 수프들은 흉 부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맛이 그만이었지만 얼마 안 가서 곧 나는 식탁에 앉아 에핑이 수프를 들이마시는 장면을 참고 보아야 하는 시간이 끔찍해졌다. 그는 소리를 내어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덜덜거리는 고물 진공 청소기에 온갖 소음과 진동으로 방 안 공기를 잡아 찢으면서 빨아들이는 식이었다. 그 소음이 너무도 귀에 거슬리고 너무도 특이해서 내 귀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지 않을 때에도 내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까지도 나는 정신을 집중시키기만 하면 그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떠올릴 수 있다. 에핑의 입술이 스푼과 처음 만나는 순간 정적을 깨면서 요란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 다음에 길게 이어지는 시끄러운 소음,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자갈과 깨진 유리의 혼합물로 변하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 음식물을 삼킨 뒤 잠시 조용해졌다가 스푼이 그릇에 닿을 때의 딸그락거리는 금속성, 그리고 다음에는 시근거리며 숨을 내쉬는 소리. 거기에서 그는 입맛을 다시고 어떤 때는 즐거워서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스푼으로 스프를 떠서 입으로 가져가고, 그는 언제나 그릇과 입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머리를 숙였지만 손이 떨리는 바람에 스푼이 입 가까이로 가면 수프가 다시 그릇으로 흘러내려 국물이 튀곤 했다. 그런 다음에는 또 한 차례 진공청소기가 켜지면서 고막을 찢는 요란한 소음이 다시 일었다. 다행히도 그는 수프 그릇을 다 비우지는 않았다. 대개는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며 서너 숟갈을 뜨는 것으로 그만이었고, 그 일이 끝나면 수프 그릇을 한 옆으로 밀어놓은 뒤 휴은 부인에게 메인 코스로는 무슨 음식이 준비되었느냐고 묻곤 했다. 나는 내가 그런 소음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소리를 기억 속에 넣어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리라는 것을 알 만큼은 자주 들었다.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휴은 부인은 놀라울 만큼 인내심을 보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경계하거나 역겨워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고, 에핑의 행동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의 한 부분인 것처럼 행동했다. 기찻길이나 공항 옆에 사는 사람처럼 그녀는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귀가 멀듯한 소음에 길이 들어 있어서 에핑이 후루룩거리는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시거나 질질 흘리는 난리를 칠 때마다 그저 잠시 얘기를 중단하고 그 소동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시카고로 가는 고속열차가 창문을 덜컹덜컹 울리게 하고 집안을 흔들면서 밤을 뚫고 질주해 간 다음에는 그 요란한 굉음이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가끔 가다 한 번씩 휴은 부인은 에핑이 특히 이상한 짓을 할 때면 나를 건너다 보고 이렇게 말하려는 것처럼 윙크를 해보였다. 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아요. 저 늙은이는 정신이 나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그 일을 돌이켜보면 그녀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흥분하기 쉬운 사람이라면 에핑의 막대먹은 행위에 반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것이고, 그 노인은 일단 도전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되었던 만큼 그로 인해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휴은 부인의 냉담한 기질은 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기분 나쁜 장면으로 이끌리는 것을 막는 데 아주 적절했다. 그녀는 몸집이 큰 것처럼 마음도 넓었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 있었다.
처음엔 나는 그녀가 에핑에게서 그렇게도 많은 모욕을 감수하는 것이 지켜보기에도 민망할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저 미소를 짓고 어깨를 으쓱해 넘겨버리고 비위를 맞춰주고 하는 것이 그의 괴벽스러운 버릇을 다루기 위한 단 한 가지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에핑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만일 내가 그녀의 예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 일을 그처럼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늘 깨끗한 수건과 턱받이를 준비해가지고 테이블로 와서 음식을 차려내기 전에 턱받이를 에핑의 목에 둘러주었다. 수건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얼굴을 닦아내는 데 쓰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식사는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식사와 좀 비슷했다. 흉 부인은 아주 침착하게 주의 깊은 어머니의 역할을 떠맡았는데 언젠가 그녀는 내게 자기는 자식을 셋을 기른 경험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몸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녀에게는 또 에핑을 교묘히 다루어 말로 제압할 책임도 있었다. 그래야 할 때가 되면 그녀는 꽤 까다로운 손님을 다루는 노련한 창녀처럼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처신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거절을 해서는 안 되었고 어떤 말에도 충격을 받지 말아야 했고 아무리 황당한 얘기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에핑은 그녀가 자기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욕짓거리를 놀아놓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에게 우리 세 사람이 모두 똑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이제 곧 다 죽게 될 거라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또 때때로 그가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전략을 바꾸어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맞아요. 내가 그 으깬 감자에 비소를 6스푼 집어넣었어요. 15분만 있으면 독이 퍼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내 걱정거리가 모두 없어지겠죠. 나는 돈 많은 여자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영감님은 마침내 무덤 속에서 썩게 될 테고요. 그런 말에 에핑이 재밌어 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하! 그는 그렇게 외치곤 했다. 하! 하!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나 되는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구만. 욕심 사나운 계집. 나는 그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원하는 걸 모피와 다이아몬드겠지? 글쎄,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을걸. 뚱땡이. 어떤 옷을 걸치더라도 비계살이 디룩디룩한 세탁보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녀의 반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독이 든 음식을 부지런히 입으로 떠넣곤 했다. 에핑은 사사건건 그녀에게 트집을 잡았지만 나는 흉 부인이 진심으로 그에게 헌신했다고 믿는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에핑을 지능이 모자라는 어린애나 나무토막 다루듯 하지 않았다. 또 그가 고함을 치고 지나친 짓을 하도록 놓아두었다가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를 아주 단호하게 다룰 줄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에핑에게 써먹을 갖가지 욕설을 얼마든지 준비해두었고 성질이 돋았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욕을 퍼부어댔다. 늙은 멍청이, 악당, 갈가마귀, 협잡꾼, 그 외에도 끝이 없었다. 나는 흉 부인이 어디에서 그런 욕을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입에서 욕이 쏟아져 나올 때라도 그 모욕적인 말에는 언제나 투박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9년 동안 에핑과 함께 살아왔고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던 만큼 그 일 어딘가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찾은 것이 분명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9년이란 세월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가 한 달에 단 하루만 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간해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적어도 나는 밤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었고 정해진 일과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다. 또 내게는 키티가 있었고 에핑과의 일이 내 삶의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조만간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흉 부인에게는 그런 돌파구가 없었다. 그녀는 하루 온종일 근무 중이었고 그녀가 집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매일 저녁 한두 시간 정도 시장을 보러 갈 때뿐이었다. 그것은 도저히 진정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삶이었다.
그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레드북 매거진을 정기 구독하고 이따금씩 페이퍼백 탐정 소설을 읽었다. 그리고 에핑을 침대에 눕힌 뒤 항상 소리를 아주 낮게 줄여놓고 보는 조그만 흑백 텔레비전도 한 대 갖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13년 전 암으로 죽었고 세 자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큰딸, 캔자스의 또 다른 딸,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독일에 배치된 아들.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들, 딸에게 편지를 쓰는 일과 화장대가 올 한 귀퉁이에 꽂아둔 외손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쉬는 날이면 그녀는 브롱크스 제향군인 병원에 있는 오빠 찰리를 찾아가곤 했다. 그녀의 오빠는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였다고 했는데 나는 그녀가 내게 한두 마디씩 해준 말로 그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달 거르는 법 없이 그를 보러 갔고 언제나 조그만 초콜릿 봉지들과 스포츠 잡지들을 함께 가져갔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알고 지낸 동안 내내 나는 흄 부인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흄 부인은 바위처럼 끄덕없는 여자였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누구도 그녀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에핑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그를 다루기 어려웠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듯 싶다. 만일 그가 심술궂고 성질이 못된 것으로 그만이었다면 그의 기분을 미리 알아채고서 그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서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점에 대해서라면 예측을 완전히 불허했다. 그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은 대체로 그를 다루기가 항상 어렵지만은 않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둘 수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하루 온종일 욕설과 비꼬는 말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게는 다정한 마음씨나 인간적인 동정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때쯤이면 그는 어이없게도 다정하기 그지없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도 깊은 이해와 지식을 드러내 보이곤 해서 나는 내가 그를 잘못 보았다는, 그는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씩 나는 에핑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것을 다정다감한 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때로는 거기에 아주 가까워질 때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것을 일종의 제스처 게임, 내 균형을 흩뜨리려는 개교쯤으로 치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자면 에핑이 그런 마음 여린 태도를 미리 계산해 두었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행동들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대화에 포함된 우연하고 사소한 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만일 에핑의 그 좋은 면이 참된 것이었다면 어째서 그는 좀 더 자주 그런 면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지 그의 참모습이 변형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의 본질이었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양자가 서로를 배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어떤 분명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에핑은 동시에 그 두 가지 모두였다. 그는 한편으로 몹시 고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자질까지 갖춘 선량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어느 한 가지 감정만으로 그를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괴로워하는 영혼, 과거의 망상에 쫓겨 그를 안으로부터 삼켜버리라는 비밀스러운 고뇌를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다른 에핑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그의 집으로 옮겨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흄 부인이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 나는 어머니가 보스턴에서 어떻게 버스에 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에 그때까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에핑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내가 그에게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동정과 연민이 가득 배어있는 목소리로 이러는 것이었다. 그거 몹시 안 된 일이군. 정말 안 된 일이야.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예, 내가 대답했다. 그 일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겨우 11살이었는데 그 뒤로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동안 흉 부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나는 그녀의 눈이 밀려오는 슬픔에 젖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차들은 위험한 거야. 에핑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모두 치워버릴 테니까. 2달 전 내 러시아인 친구한테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 그 친구는 어느 멀쩡하게 개인 날 신문을 사러 집을 나서서 브로드웨이를 건너려고 길가로 내려섰다가 어떤 망할 놈의 노란색 포드차에 치였어. 운전수는 아예 멈춰 서려고도 들지 않고 뺑소니를 쳐버렸고, 그 미친놈만 아니었다면 파벨은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자네가 지금 입으로 떠넣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있었을 테지. 대신에 그 친구는 브루클린의 어느 잊혀진 구석의 6피트 땅 밑에 누워있어. 파벨 슌이라는 사람인데요. 흉 부인이 덧붙였다. 그 사람은 30년대에 파리에서 토머스 영감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 친구 이름이 슈만스키였어. 하지만 우리가 1939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슌이라고 줄였지. 그래서 제 방에 러시아어로 된 책들이 많은 거군요. 내가 말했다. 러시아 책, 프랑스 책, 독일 책. 에핑이 말을 받았다. 바벨은 6개 국어인가 7개 국어에 능통했어. 그 친구는 배운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학자였지. 내가 1932년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어느 식당에서 접시 닦기 노릇을 하면서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6층의 어느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어. 내란 기간 중에 파리로 건너온 백러시아인들 중에 하나였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나는 그 친구를 받아들여서 살 곳을 주었고 파벨은 그 대가로 나를 도와주었지. 그게 37년 동안 계속되었어. 포그, 그리고 내가 지금 후회스러워하는 것 한 가지는 그 친구보다 먼저 죽지 못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내 평생 단 하나뿐인 진정한 친구였지. 갑자기 에핑의 입술이 마치 울음이 터뜨리려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 있었던 온갖 불쾌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안 됐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날에는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에핑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을 먹고 나서 한잠 잤지만 10시에 흉 부인이 그를 휠체어에 앉혀 데리고 나왔을 때는 두툼한 모직옷을 잠뜩 껴입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휘둘러대며 우리의 첫 번째 산보를 나갈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건 에핑은 그 일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막 북극 여행을 떠나려는 탐험가처럼 몹시 들떠서 근처의 길거리들로 돌아다니는 소풍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온과 풍속을 확인하고 돌아다닐 곳들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짜고 그가 적당하게 옷을 입었는지 확인을 하는 등 미리 유의할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 날씨가 추우면 에핑은 스웨터를 입은 위에 스카프를 두르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엄청나게 큰 외투에 담요, 장갑, 그리고 귀 가리개가 달린 러시아식 털모자로 몸을 감싸고서 바깥 날씨에 대비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중무장을 했다. 그리고 특히 쌀쌀한 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스키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에핑은 형편없이 큰 옷들에 완전히 파묻혀 평소 때보다도 더 조그맣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육체적인 불편을 참을 줄 모르는 데다 자기에게 눈길이 쏠리는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차림을 철저히 고수했다. 우리가 처음 산책 나갔던 날은 날씨가 실제로 꽤나 매서웠는데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코트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가죽 점퍼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거 안 되겠는걸. 그가 말했다.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산책하는 도중에 자네 엉덩이가 얼게 놓아둘 순 없지. 자네한테는 멀리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옷이 있어야 해, 보그. 그러더니 흉 부인에게 파벨 슘이 입던 코트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것은 고동색 바탕에 빨간색과 초록색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트위드 천으로 된 캐캐 묵은 외투였는데 내게 그럭저럭 맞았다. 나는 어떻게든 사양을 하려고 했지만 에핑은 그걸 계속 입으라고 우겼고 나로서는 그와 말싸움을 벌이지 않고는 둘러댈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전임자의 코트를 물려받게 되었다. 나는 그 옷이 죽은 사람의 소유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입고 돌아다니기가 꺼림칙했지만 그 겨울이 다갈 동안 외출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옷을 입었다. 꺼림칙한 느낌을 덜기 위해 나는 그 옷을 내가 하는 일에 따르는 일종의 유니폼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보았지만 그래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죽은 사람의 몸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내가 파벨 슈머의 유령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였다. 휠체어를 미는 요령이 생기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첫날에는 몇 번 덜컹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을 오르내릴 때 휠체어를 적당한 각도로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일은 상당히 순조로웠다. 또 에핑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그를 밀고 돌아다니는 일도 별로 힘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그 소풍이 내게 좀 어려웠다. 우리가 밖으로 나서자마자 에핑은 허공으로 지팡이를 내두르면서 커다란 소리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지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쓰레기통, 상점 진열장, 출입구. 그는 내가 그런 물건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기를 바랐고 만일 내가 자기 마음에 들 만큼 재빨리 대답을 하지 못하면 벼락같이 화를 내곤 했다. 빌어먹을. 그가 호통을 쳐댔다. 그 대가리에 박힌 눈을 쓰란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자네는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 아주 평범한 맨홀 뚜껑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어떤 두 가지 물건도 똑같진 않아. 멍청이 같으니라고. 어떤 바보라도 그건 알아. 나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빌어먹을. 자네가 나한테 확실히 설명해 주길 바라는 거라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처럼 야단을 맞는다는 것은, 더구나 그 노인이 내게 호통을 쳐댈 동안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려고 우리 쪽을 흘끔거리는 것을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나는 그를 길거리에 놓아둔 채 그대로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에핑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나에게는 사물을 세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요구받게 되자 실로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항상 일반화를 하려는, 사물들 사이에서 그것들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특별한 사물들의 세계로 뛰어드는 중이었고 그것들을 말로 일깨워 즉석에서 감각적인 데이터로 불러내는 일은 내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투쟁이었다. 에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플로베르를 시켜 자기를 밀고 돌아다니게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플로베르도 때로는 단 한 문장을 옳게 쓰려고 몇 시간씩 애를 쓰면서 골머리를 앓지 않았던가. 나는 사물을 정확히 설명해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 몇 초 내에 그 일을 해야 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이 파벨 슈문과 비교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에핑은 자기의 친구를 시적인 문장의 대가, 비길 데 없이 적절하고 훌륭한 이미지의 고안자, 말로써 기적처럼 사물들의 진실을 만져질 듯, 이건 정말 좋은 문장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비길 데 없이 적절하고 훌륭한 이미지의 고안자, 말로써 기적처럼 사물들의 진실을 만져질 듯 표현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장가로 묘사하면서 한참이나 그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생각해봐. 에핑이 말했다. 영어는 그 친구에겐 외국어였어. 그 일로 내가 그에게 말대꾸를 했던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 나는 그 말에 너무 속이 상해서 그대로 참고 넘길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 말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지요. 라틴어로 하는 게 어떨까요? 좋으시다면 지금부터 라틴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피그 라틴어로 하는 편이 더 낫겠군요. 그러면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소리였지만 에핑은 재빨리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닥치고 하던 일이나 해. 그가 말했다. 구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해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에핑이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계속 그에게서 떼어놓을 줄 알아야 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요구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들을 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심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결국 그 일에는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서술하려는 노력은 바로 내가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었다. 겸손함, 인내, 정확성. 나는 그 일을 단순히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대신 일종의 정신적 훈련, 마치 세상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보이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세상은 눈을 통해 우리에게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입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뜻이 통하게 할 수 없다. 나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얼마나 멀리 여행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거리는 6-7cm에 불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손실이 생겨났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여행이 될 수도 있었다. 에핑을 상대로 한 내 첫 번째 시도는 흐릿한 배경을 스쳐가는 한심할 만큼 모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것들을 전부터 쭉 보아왔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묻곤 했다. 소화전, 택시, 포장도로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런 것들은 내게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나는 그것들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의 가변성, 즉 그것들이 빛의 강도와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과 그것들의 모습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상황, 말하자면 그 옆을 지나치는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돌풍, 이상한 반사 등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이었고 비록 벽을 구성하는 두 장의 벽돌이 아주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동일한 것일 수가 없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벽돌이라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기와 추위와 더위의 영향을 받아 눈에 띄지 않게 부서지면서 마모되고 비바람을 맞아 만일 누군가가 몇 세기에 걸쳐 관찰을 할 수 있다면 마침내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모든 무생물은 분해되어 있었고 모든 생물은 죽어가고 있었다. 격렬하고 열광적인 분자들의 운동, 물질의 끊임없는 폭발과 충돌, 그리고 모든 사물의 표면 밑에서 끓어오르는 혼돈.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면 나는 언제나 머리가 욱신거렸다. 에핑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경고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당연시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태평한 무관심으로부터 강렬한 놀라움의 단계를 거쳤고 내 설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능한 뉘앙스를 모두 잡아내려고 열심히 했으면서 아무것도 빼먹지 않기 위해 세세한 사항들을 미친 듯이 걸어모아 뒤죽박죽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정확해졌다.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기관총을 쏟아대듯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기관총을 쏘아대듯 딱딱 끊기며 연달아 터져 나왔다. 에핑은 끊임없이 내게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라며 내 말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 문제는 내 말투보다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있었다. 나는 너무도 많은 말들을 걸어모으고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사실상 그것을 흐리는 미묘한 의미와 기하학적인 추상의 사태 밑에 묻어버리는 셈이었다. 명심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에핑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할 일은 긴 설명으로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결국 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이 할 일은 그가 사물들을 가능한 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